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그야말로 절규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혜인이, 하준이, 태호, 민식이의 부모님들이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소원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요, 취재진에게 했던 말이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이 문제가 나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눈물의 호소, 정치권이 외면하지 않길 기다려보겠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요,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런데 이 일이 비극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16일 저녁이었습니다. 30대 여성이 이 40대 남자친구를 만난다면서 자신의 집을 나섰는데요. 이 여성의 집은 경기도 파주시였습니다. 이 남성의 승용차를 타고 나간 여성은 경기도 일산의 한 주차장에서 연락이 끊기게 되는데요. 아이고. 결국 이 여성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다음 날 여성의 동생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강력한 용의자였던 이 함께 있던 남성,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사실은 양지민 변호사님, 경찰 입장에서는 그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남자친구부터 일단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남자친구가 이제 용의 대상에 올랐고 실제로 이제 여성의 행방을 경찰에 추궁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 남자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여성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면서 이제 부정을 한 겁니다. 아하. 이 여성의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해서 이 파주의 집 앞에서 이 여성을 태우고 그다음에 고양시 탄원역 앞에서 본인은 내려줬다. 네. 그 이후의 행방은 나도 모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 경찰에 얘기를 하기를 지난해 한 3, 4개월 정도 잠시 사귄 적은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헤어졌을 뿐 연인은 아니다라면서 그 사이를 현재는 아니다라면서 부정을 했고요. 네. 최근에는 그냥 친구처럼 한두 번 만났을 뿐이고 그 당일 나는 데려다 준 것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냥 이 남자는 나 그렇게 사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에 다시 데려줬다 하면 여기서 경찰이 그냥 그 말만 믿을까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사귀다가 헤어졌고 지금 친구처럼 만나고 있다. 이 말 자체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유부남입니다. 아, 남성이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이고 어허. 이혼 후에 여성하고 결혼하겠다. 같이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문자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남자가 아직까지 가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게 더 뭐 냄새가 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최명기 원장님, 지금 가족들 진술로 보면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고 이혼 후에 같이 살겠다는 말로 이 피해자의 가족들 얘기로는 그 딸을 어떻게 보면 접근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이혼 후에 같이 살겠다. 이게 접근법이었을까요? 네, 보통 신뢰를 갖다 주기 위해서 가장 흔히 하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애초부터 같이 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불륜 상대를 고를 때와 자신의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도 처음에 이 여성과 굉장히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이혼을 하고 이 여성과 실제로 살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6개월, 1년 지나다가 보니까 왠지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갈등이 있고 싸우게 되는 거고 네. 그 갈등 통해서 이 남성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갖다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살인의 또 다른 동기가 되었을 아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격자이자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 뭔가 진술이 근데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지금 걱정되는 게 이 여성, 연락이 두절된 여성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유력한 용의자였기 때문에 경찰이 검거를 했습니다. 네. CCTV라든지 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범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허허.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니까 네.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통업자,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투게 되었고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라고 세상에.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살해 후에 경기도 가평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남성이 지목한 곳에 가보니까 경찰이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이렇게 맨날 들어맞는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런 끔찍한 비극으로 끝을 맺고 말았는데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CTV하고 화원내역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기지국이나 위치 이런 거 동선 다 이게 추적해가지고 한 거예요. 일괄적으로 이제 저쪽에 말다툼이 됐고 갑자기 홧김에 그런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맞춰봐야죠. 탄현동 거기 주차장 땡땡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김복준 의원님, 예, 예. 경찰은 애초부터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살인사건에 있어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죠.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제일 그러네요. 많죠. 아.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동행했던 사람, 행적을 같이 한 사람을 찝는다면 이 남성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이 남성한테 언제 만난 건 나왔으니까요. 헤어진 데가 어디고 몇 시에 헤어졌는지 당일날에 이 남성의 알리바이를 행적 같은 거 전부 동선까지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분명히 가평 쪽에 갔다 온 것도 아마 기지국 위치 추적이나 이런 데서 다 나왔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백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들이미니까 경찰이요. 교제서야 이 남성 못 이기고 자백을 하게 됐는데 혹시 양재민 변호사님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왜 그때 이 만남을 말리지 못했을까 하는 어떤 자책도 들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찰이 초기에 수사를 할 때에도 여동생의 진술이 이제 굉장히 결정적이었거든요. 언니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들도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뭐 유부남이고 그리고 이혼 후에 이 언니와 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까지 나온 걸로 봐서 유부남이었다는 것도 사실 다 모든 가족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본다면 사실은 가족들이 이 만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걸 말리지 못한 죄책감에도 많이 시달릴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 사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로 되짚어 보자면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신뢰를 주는 행위를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 남성의 마음 속에는 본인이 이루고 있는 가정도 정리를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면서 거짓말로 이 여성을 속인 거에 대한 복잡한 심경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충격적인 게요. 이 남성, 이 피의자요. 현재 가정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최명규 원장님, 이 가정도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이런 불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 그 충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게 되는 것보다 훨씬 심하고요. 서로 이 아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충격과 배신감은 더 크게 됩니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남자들은 본인들이 불륜을 하고 있는 거를 아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내들의 99%는 남자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 다 압니다. 다만 그냥 인내하고 참는 뿐이에요. 네. 그러나 참는 이유는 뭐냐? 남편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식 때문에 그렇죠. 참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참았는데 결론이 뭐로 나오냐? 자기 자식이 살인자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분노는 이런 상황이면 더욱더 그러니까요. 치밀어 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피의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사람이 왜 그 여성을 살해했는지를, 이 살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무슨 사업상의 목적, 뭐 이런 거 등등 때문에 살해된 게 명확하다면,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계획적인 살해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경찰이 계좌 추적이라든지 통화 내역, 주변인 수사, 사업 내용 뭐 이런 거 다 조사해봐가지고 네. 정말 이건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오히려 계획에 의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차라리 사업상 문제라든지 뭐 여타 다른 문제가 없이 이 만남의 과정에서 때 문제 뭐 이런 거라면 우발 가능성이 보다 높겠죠. 그래서 살해 동기를 따진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러네요. 사람한테. 예. 그렇다면 살해 동기를 따진다는 것은 박지훈 변호사님 이게 형량에도 나중에 큰 차이가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양형 기준을 정할 때 뭐 범행 동기 또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이걸로 판단하는데 계획적이라면 더 가중되게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시신 부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신 부검을 국가수원에 의뢰한 상태고요. 시신 부검을 통해서 살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가 될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게 우발적 범죄인지 네. 계획적 범죄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발적이라면 뭐 치정이 가능성이 크고 계획이라면 지금 김복준이 언급한 것처럼 사업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할 거로 네. 보입니다. 범행 동기를 경찰이 반드시 밝혀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을 발칵 뒤집어 놓은 러시아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의 거짓말이 또다시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러시아인들 누구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고층 난간의 한 남성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이게 40층의 높이인데요. 이게 영화 한 장면 아니죠?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낙하산을 펼치고 비행을 시작하는데 같이 있던 남성도 역시나 건물 아래로 몸을 던지고 낙하산을 펼칩니다. 자, 이들의 아찔한 비행 건물 위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그 옆에 있던 한 마트의 옥상 주차장으로 자연스럽게 착륙을 합니다. 네. 아마 이 착륙 장소까지 미리 봐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내려온 남성들은 웃으면서 다시 또 영상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뛰어내린 그 건물을 또 쳐다보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나왔는데 저기가 부산이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저 사람들이 저기서 저 영상에만 나온 저 때만 뛰어내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해당 영상은요, 밤에 뛴 영상인데, 네. 저녁, 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네. 한 해운대구의 40층, 이 주상복합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거였고요. 네. 이때 말고도 또 한 번이 있었습니다. 아하. 한 번은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대낮에 이제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지나다니는데, 그 높은 건물에서 해운대역 인근의 42층 호텔에서 또 몸을 던져서 낙하산을 펼치고 그 도시 일대를 비행하는 모습을 또 보였었습니다. 이 모습인가요? 아까 또 밤이었는데 이제 낮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하. 또 다른 날의 영상입니다. 아유, 마찬가지로, 아찔해요, 진짜. 예, 아유. 2명의 남성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몸을 던졌고요. 자신들의 헬멧에 장착된 그 카메라에 찍힌 영상인가 봐요. 막 흔들립니다. 맞습니다. 네. 저렇게 낮에도 또 한 차례 뛰어내렸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앞서 제가 러시아인들이라고 했는데 대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러시안 남성은요, 그러니까 도심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뭐 소위 말해서 스포츠라고 본인들은 표현을 하는데 베이스 점핑 예술가라고 합니다. 저게 예술이에요. 이게 베이스 점핑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그 뭐 산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도심 건물의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그 극한 스포츠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러시아에서 이제 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대회는 다 이렇게 차단을 해놓고 안전하게 마련을 해놓은 다음에 본인들이 그 실력을 겨루는 거겠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와서 사실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정말 사람들이 그 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하는 것은 대회와는 별개고 그리고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 나라 러시아 높은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남의 나라 와서 저런 짓을 해요 지금? 본인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높은 건물을 갖다 일정 수 이상 전부 다 하고 나면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데. 뭐 에베레스트 정복하면 그 다음에 또 킬리만자로 정복해야 되듯이 쭉 본인이 건물을 정복하고 그것도 도시를 갖다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나라에서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저거는 반복되게 되면은 상당한 형을 받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은 그냥 벌금 내고 추방을 당하면 끝인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저게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네. 수입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입으로 이어지기 원하면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뛰어내리고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거는 본인들이 수입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화제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걱정되는 게 저기가 부산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엊그제 25일부터 한 예, 예.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열렸단 말이에요. 저 부산인데 저게 공중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안전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렇게 뛰어내린 러시아인들의 저 행위 자체도 문제였지만 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거는 저들의 행위가 아니라요. 한아시안 게임 정상 회담이 있었잖아요. 한 아세안 특별 예. 정상회의. 예. 네. 그 회담이 있는데 그 회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그 기간 내 준비 기간 동안에 저렇게 마음 놓고 고층에서 뛰어내릴 정도가 모르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했던 그러니까요. 거고. 네. 저건 언제든지 저렇게 뛰어내리면서 가해 행위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봤던 거죠. 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 행위로 건물에서 활강한, 즉 낙하산을 메고 활강한 게 적발돼서 우리 사법당국에서 벌금형에 처해졌고 지금 출국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박준 변호사님 네. 거짓말을 한 게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짓말한 게 드러났다는데 대체 무슨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7일하고 8일간 또 해운대에 갔는데 네. 나중에 이제 보니까 거기도 지금 101층 LCT LCT. 부산의 대표적인 안 뛰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알고 보니까 뛰었다고 랜드마크 아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옥상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하고 우리를 좀 조롱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이거 드네요.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요. 하하, 우리 101층에서도 LCT에서 뛰어내렸지롱 이런 거잖아요. 지금 출국당한 상황태에서. 그런데 김복준 네, 의원님, 이건 차제에 네.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네, 네. 강화한다든지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거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땅에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건조물 침입죄. 아하. 네, 그래서 저 주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고 저런 행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간 행위까지만 우리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래요? 거예요. 건조물 침입죄로.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활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하. 뭐 제가 그래서 혹시 있을까 했고 항공보안법 뭐 이런 거 등등 봤더니 과태료 규정밖에 없더라고요. 아하. 그것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입법적인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우리가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 많이 하잖아요. 차제예요. 이게 이제 다른 외국인 볼 때, 한국 가서 많이 해도 되겠네라고 혹시라고 모방 행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차제에 강력한 단속 대책 좀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어제 폐막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부산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오늘 또다시 부산이 주목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제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오늘부터는 한 메콩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하. 바로 9시 40분부터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요. 네. 먼저 영접을 하고 단체 사진 촬영을 한 뒤 바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MBN도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 연결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익숙하단 말이에요. 한 메콩 정상회의는 뭐예요? 사실 메콩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익숙하진 않는데요. 네네. 강의 이름입니다. 아, 메콩강입니다. 네네.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네네. 메콩강을 끼고 있는 5개 나라를 일컫는 언급입니다. 아, 그래요? 5개 나라라고 어떤 나라가 하면 있어요, 거기에?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5개 국가고요. 네. 이들 5개 국가만 콕 뽑아서 정상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오늘이 첫 정상회의군요. 그렇다면 이 5개 나라는 당연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포함된 나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개국 중 5개의 국가고요. 네. 이들 국가들만 콕 집은 이유는 또 네. 따로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원래 경제 성장률이 5점 몇 %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들 국가만 평균적으로 6%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인구가 20대, 30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네. 젊은 지역이고 네. 뿐만 아니라 자원이 매우 풍부하고요. 네. 지리적 요충지인 만큼 우리도 이제 협력할 가능성이 있고 그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주진희 기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들 국가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어떻게 다뤘냐면 이 아시아에서 신흥 경제 성장 잠재력, 특히 실제로도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오르고 있는 신흥 용의 국가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들 국가 정상들과 만찬을 했는데 네. 이 만찬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아, 하겠다. 네. 그만큼 협조를 하겠다는 거고 그 네. 협조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언급을 한 게 네. 이제 북한이 만약에라도 경제 개발을 할 경우 북한 경제의 모델로서 메콩 국가들을 꼽았습니다. 네. 사실 메콩 국가들이 어떻게 경제 개발을 하느냐를 북한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도 앞으로 경제 개발할 가능성과 그런 블루 오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메콩 5개 나라 강점이 나와 있는데 저거 한번 읽어주세요. 저런 점은 진짜 저들 나라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어떤 요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강점이. 사실 가장 좋은 강점은 높은 청년 비율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아. 베트남 대다수 국민이 20대고요. 네. 그 20대들이 제조업 현장뿐만 아니라 IT라던가 외국어, 문화교류 이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제조라던가 추가 연구 사업에서 약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협력을 베트남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던가 혹은 미얀마라던가 이들 국가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언론에서 뭐 베트남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베트남 하면 예를 들어보면 이렇답니다. 인구 구조가 항아리 구조라예요. 즉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상당하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노동 생산성, 즉 노동이 가능한 인구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인구 구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노인층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젊은 아이들을 별로 낳지 않기 때문에 아래는 상당히 좁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베트남은 항아리 구조로 이 젊은 층이 상당히 인구가 비율이 많다. 그래서 주진이가 설명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베트남, 라오스 등을 포함한 이들 나라들이 이 노동 가능한 인구,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력이 무한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한강 메콩강 선언입니다. 네. 사실 이들 나라들은 한강의 기적이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만들자고 했고 네. 그 선언을 채택할 예정인 거죠. 네. 사실 한국과의 인연도 매우 깊은데요. 이들 국가의 위치가 이제 인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서 발생된 불교가 이 메콩강을 타고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언급을 문재인 대통령도 하면서 사실 메콩강에서 좀 더 발전한 불교가 이곳 부산 태종사까지 왔다. 이런 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인연이 있고 경제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 함께 협력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앞서서 뭐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메콩 정상회의는요. 2011년부터 이미 장관급 회의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이 정상급 회의로 격상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회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관급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만큼 정상급에서 조금 더 폭넓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이 시각 지금 모습인가요? 지금 각국 정상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주진희 기자, 맨 처음 도착하는 정상이 어딜까요? 지금 국기의 모양을 보면 이제 태국
프라윕 총리로 보이는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프라윕 총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군인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한 무골 집안 출신이고요. 네. 아버지도 군인이고 남동생도 군인이고 네. 본인도 태국 왕실의 왕비 경호부대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사실 예전에 한번 소요 사태가 있었죠, 태국에서. 그때 이제 이 사태를 정리한 이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 다시 한번 총리로 있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또 정보도 얻어 6,900만 명이네요, 인구가요. 상당합니다. 태국의 뿌라윕 짠 오차 태국 총리가 맨 먼저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각국의 정상, 한 메콩 정상회의에 속한 나라의 이 정상들이 속속 도착할 텐데, 일단은요, 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인도, 아세안을 잇잖아요. 이 메콩이라는 강이요. 그렇다면 지리적 요충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재밌는 포인트가 네네. 있는데요. 방금 태국 총리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지리적 요충지인 만큼 사실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국가가 태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큰 규모의 난민 수용소가 있고요. 네. 하지만 그걸 공개하진 않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오시는 뭐 탈북민한테 한국으로 가고 싶은지 혹은 북한으로 돌려보낼지 의향을 물어본 다음에 네. 비공개적으로 이제 송환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만큼 이제 태국이 보이지 않게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고 있는 국가라는 상징성도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중국의 황하 문명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 큰 강을 끼고 있는 나라와 지역이 상당히 문명이나 경제가 발전하기에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들 메콩 정상회의에 속한 5개 나라 지금 보세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입니다. 이들 나라들이 상당히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아세안 10개 나라 중에서도요. 지금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두 번째 정상이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고 주진희 기자가 설명을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상이 도착했는데요. 지금 내리고 있는 분은 국기로 봤을 때는 아마 베트남이지 네. 않을까 하는데 조금 더 얼굴을 보면 라오스네요, 아니고 라오스. 라오스 이제 퉁룬 먼저 시슬릿, 예. 네. 그러네. 라오스- 퉁룬 시슬릿 라오스 총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오스 통른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 수반은 아닙니다. 아하. 이제 라오스에 대통령이 따로 있고요. 그렇군요. 대통령이 굉장히 아. 고령입니다. 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외부 활동 같은 경우는 통른 총리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 방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통른 총리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자이기도 하면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교관이기도 해서 네.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SK 수력발전소 댐 붕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을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상당히 기업과 해당 기업과 우리 정부가 이 물심양면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대응을 잘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아마 거기에 또 감복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정상은 베트남이긴 해. 우리가 뭐 박항서 감독 덕분에 저 국기를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응우엔 수원북 총리는 박항서 감독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 때문에도 좀 많이 그러네요. 그 얼굴이 사건 때문에 알려진 그렇죠. 사람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의 대단한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공공연하게 박항서 감독을 보고 배워야 한다. 아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또 다른 인연이 있는데 한국에 가장 많이 이주하는 이제 외국인 아, 아내의 부인의 국적이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인연이 좀 깊고요. 네. 그리고 그 베트남 다음이 중국, 태국 순으로 가고요. 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베트남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 한국 교육 규모에서는 4위에 달합니다. 보세요. 지금 베트남이 인구가 1억에 가까이 됩니다. 1억에 육박합니다. 9,600만 명인데 인당 GDP는 2,500달러에 그만큼 경제 발전이 시급한 나라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다음 정상은 어딜까요?
다음은 한번 내리시는 얼굴을 네, 좀 보셔야 내리는 될 것 정상의 얼굴 한번 같은데. 볼까요? 캄보디아로 보이는데요. 네. 캄보디아 총리 같은 경우는 프락소큰 캄보디아 부총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원래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 장모의 건강 상태가 그랬다면서요. 위독해져서 네. 부총리가 대신 왔고요. 네.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좀 깊습니다. 네. 시아누크 국왕이 이제 김일성 주석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아, 하고요. 그래요? 과거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잠시 잠정적으로 외교 관계를 중단한 적은 있지만 네.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캄보디아도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했고요. 네. 불과 지난주에 캄보디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리수용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아직 그런 교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4개 나라 정상이 왔잖아요. 그럼 마지막 한 메콩 정상회에 참석하는 정상이랄까요? 그 정상 이름 어느 나라입니까? 정상은? 이제 남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아, 그래요? 누굴까요?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아, 그래요? 국가고문이십니다. 예. 근데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는 정상, 국가 정상은 아니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 고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상급 대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민주화의 영향력이 뭐 대단하겠죠? 네.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미얀마 건국 그렇죠. 아버지라고 네. 부르시는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미얀마에서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뭐 위치는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겠죠. 네. 사실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고 1988년도부터 미얀마에 다시 돌아가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 결과 10여 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고문입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얼굴일 거예요. 잠시 뒤에 도착을 하면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들 메콩 정상회의에 속한 5개 나라가요. 인구를 따져보니까 앞서 이제 베트남은 1억에 육박했잖아요. 합쳐보니까 주진희 기자 2억 4천만 명이랍니다. 그렇다면은 특히 그중에서 젊은 층의 인구가 많다, 노동인구 비중이 많다는 것은 무한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사실 자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원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자원을 근간으로 청년들이 노력을 해서 무언가 제품을 생산하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하고 지리적 요충지를 이용해서 그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고 이게 모두 다 가능한 곳이 이들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메콩을 이제 콕 집어서 이런 회담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제 한국과 메콩 협력 성과를 이번에 평가를 하고 네. 미래 협력 방안을 좀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들 지역이 아직은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서 네. 우리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아세안 국가, 뭐 베트남 등등 이런 나라를 흔히 우리들은 여행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지역으로만 흔히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주진희 기자 설명처럼 이곳은요 수력 발전 앞서 뭐 SK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수력 발전 가능성도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이 목재 자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광물 자원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조만간 이제 들어오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같은 경우는 네. 미얀마의 대표로 오셨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1950년대에 한국 전쟁 당시 쌀을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그 1950년대에도 쌀을 그만큼 외국에 지원을 해줄 만큼 그러니까요. 많이 생산할 수 있었던 지역이라는 의미죠. 사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뭐랄까요 김복준이 못 사는 나라 빈국이죠. 그렇죠 그런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그래서 한강의 기적 이 메콩 정상회의에 속한 나라들이 지금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자부심 느껴도 됩니다. 한강의 기적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한메콩 정상회의 첫 발을 내딛는 그것도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 설명 나옵니다만 올해 정상급 회의로 첫 격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깊고 그 논의 과정도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진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정상이 도착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네. 뭐 늘 앞서 예상했던 대로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눈 모습이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달이 될 듯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화 운동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에서도 역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요. 이제 잠시 뒤면 이제 기념 촬영을 마쳤으면 그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진희 기자? 이제 기념 촬영을 한 뒤에는 이제 바로 회담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회담은 이제 같은 장소인 부산 누리마루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한 메콩 생물 다양성 협력 특별전이라는 부대 행사도 있을 예정이고요. 네. 많이 길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네. 그리고 나서 11시 한 40분 정도의 공동 성명이 바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정상급 회의로 격상된 첫 회의입니다. 역사적인 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한메콩 정상회의가 어떤 공동 성명을 내놓을지는요, 저희가 오후 와이드 시간과 MBN 종합뉴스 시간에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이가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헤어질 때 정말 잘 헤어져야 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한 39세 남성이요, 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난 곳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였습니다. 동호회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곳이었는데요. 허허. 예, 여기서 두 사람이 알게 됐고, 이 남성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 친하게 되면서 10개월간 교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로 연인 관계로 지내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작년 1월쯤에 결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9세 남성 그 이별을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여기에 앙심을 품고 같은 해 10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발뺌할 생각하지 마라. 너의 실체를 내가 다 퍼뜨려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여자친구를 협박하게 됩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 말만 들어도 쭈뼛 설 것 같습니다. 네, 그 협박뿐만 아니라요. 네.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니, 그 두 사람이 사귀고 있으면 SNS를 통해서 성관계 관련된 대화를 하나요? 뭐 이분들은 특별하게 그런 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성관계 관련해서 주고받은, 너와 내가 주고받은 그 어떤 채팅,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여성한테 보냈어요. 아하. 이거, 나랑 계속 만나지 않으면 이거 딴 데다 퍼뜨릴 거야. 네. 정말, 이런 찌질한 인간들이 이 남자 망신 다 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공개하게 저런 됩니다. 예. 질이 좋지 않은 네. 저급한 행동으로 여성을 협박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그럼 여기서 이 못된 남성의 행동은 멈춘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 남성이 협박이 계속되자 여성은 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남성이 여성이 피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또 화를 내면서 아하. 실제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 동호회 내에 또 소모임 이제 단체 이제 대화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 캡처를 했던 그 성적인 대화를 나눴던 그 캡처본을 실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이건 이 여성한테는 엄청난 타격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쯤 다 이제 뭐 만남을 시작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헤어지는 그 과정까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좀 한 단계 성숙해져야 맞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단순히 10개월을 만났는데 헤어지려고 한다?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조금은 참 비성숙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네. 이런 대화 자체가 사실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같이 서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이 마치 이제 약점을 잡은 듯하게 이제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걸 올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에게도 타격입니다. 본인의 얼굴에 네. 침뱉는 행동인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으니까 너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고 너는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네. 상식적으로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질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 남성의 행동이 정말 끝이 없다면서요. 이 여성을 괴롭히는 행동이. 네, 거주지, 여성의 거주지를 방문해가지고 그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마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집 앞에 서 있는 거 보면 아마 거의 공포심 느껴가지고 그러니까요. 두려워서 뭐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더더군다나 가끔씩 또 와서 새벽에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른답니다. 세상에. 예, 그리고 전화로 50번 이상 계속 전화를 하는 그런 집착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 사람은 거의 스토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전형적인. 예. 그럼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결국 이 몹쓸 짓을 할 남성 박지훈 변호사님 네.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두 가지 혐의 정도가 됩니다. 뭐 이런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의 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스토킹 얘기를 했는데 스토킹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도 만들어야 돼, 이거. 해당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범죄가 해당하고 징역 6개월에 이 스토킹 때문에 벌금 10만 원인데 사실은 초범이면 징역 6개월도 안 나왔을 겁니다. 이 사람 동정의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기 실형인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법이 현실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별로 경각심을 못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